26장 도피. 김동진이 떠나고 이틀 후 이른 아침 누군가 대문을 잡아채듯 흔들어댔다. 대문을 흔드는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다. 회영이 반사적으로 김사집 손목을 잡아 끌고 뒷문을 통해 몸을 숨겼다. 문을 흔들거나 두드리는 느낌만으로도 누가 왔는지 금세 알 수 있었다. 여기 조선 사람이 사는 집 맞지? 여긴 중국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규숙이 능숙한 중국말로 둘러댔다. 북경에 남아학교에 다니던 규숙이 한 달 전에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일본 관원은 유창하게 중국말을 하는 규숙을 중국 사람으로 알면서도 의심을 풀지 못해 집 안으로 쳐들어와 구석구석을 살폈다. 김사집이 떨며 겁을 먹었다. 다음 날 김사집이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회영은 이른 아침 일찍 집을 나가 구러시아 조개지 공원으로 몸을 숨겼다. 정황을 알아낸 김사집이 헐레벌떡 뛰어와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나석주 사건의 배후를 잡기 위해 일본이 상해, 북경, 천진에 형사들을 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선생님과 심산 선생님이 표적이 되어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새삼스럽게 놀랄 것 없네. 어차피 죽을 때까지 쫓기는 신세 아닌가. 그래도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망명 이후 이날까지 단 한 번도 겉옷을 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었네.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했다. 다음 날도 일본 영사관 간원들이 집 주위를 배회하다 사라졌다. 김사집이 떨며 천진을 떠나 상해로 가야 한다고 졸랐다. 김동지 자네는 어서 여기를 떠나게. 그렇지 않아도 김사집은 고민 중이었다. 일경에 표적이 될 만한 인물도 아니거니와 도피 생활을 하는 데는 옆에 누가 붙어있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고 위험한 일이었다. 또 상해로 가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5사람이 상해로 가자면 여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글쎄, 회영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시각을 다퉈 도피해야 하지만 2딸이 문제였다. 제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사집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회영을 바라보는 순간 회영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회갑을 넘긴 고령이었고 많이 지쳐 있었다. 무슨 소린가. 당장 여길 떠나게. 김동진은 굳이 일경을 피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네. 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사집은 열심히 도피할 방법을 연구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여비가 없는 한 걸어서 상해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걸어서 가자면 서너 달은 좋게 걸릴 것이고 다 컸다고는 하나 18살인 규숙과 어린 현숙이 문제였다. 선생님, 규숙이와 현숙이를 빈민구제원에 맡기고 선생님과 저와 규창은 걸어서 상해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사집이 어렵게 보육책을 내놓았다. 빈민구제원이라니 거기 버려진 아이들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곳 아닌가. 거긴 버려진 아이들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곳 아닌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회영은 김사집의 생각을 거절하지 못했다. 딸들을 데리고 소말리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다시 돌아올 텐데 너무 신경 마십시오. 김사집은 몇 년이 걸릴지 어쩌면 영영 끝이 될지도 모르는 일인 줄 알면서도 회영을 위로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다. 김사집이 천진 씨가 운영하는 빈민구제원 수속을 시작했다. 선생님, 아이들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규숙은 홍숙경으로, 현숙은 홍숙현으로 바꾸었다.
홍시성은 문득 노비 홍순을 떠올린 것이었다. 김사집이 자매를 데리고 가 구하라고 속여 빈민구대원에 입소시키고 돌아왔다. 짐을 정리했다. 흔적이 될 만한 것들은 종이 쪽지라도 남김없이 태워 없앴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겨울 옷과 헝겊으로 만든 신발, 중국에서는 신발을 헝겊으로 만들었다. 헝겊으로 만든 신발 몇 짝과 퉁소였다. 옷가지와 신발을 돌돌 말아 단단히 묶었다. 아직 별빛이 남아있는 새벽에 회영은 교창 김사집과 함께 집을 나와 수말리 상해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조국항산으로 친다면 백두산에서 남도 땅끝까지 왕복하기를 2번쯤은 되겠지요? 2번도 넘을 걸세.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게 김동지. 하늘 끝까지라도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천진서 상해로 가는 진포선 철로를 따라 30여리를 가다가 양평이란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농가가 나오고 소들이 외양간 집 무더기에 누워 자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소들이었다. 무척 평화롭다고 느끼며 세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소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회영이 2사람의 옷소매를 끌고 후다닥 외양간으로 숨어들었다. 숨은 채로 주변을 살폈다. 남자 2사람이 두리번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자며 재촉하고 한 사람은 조금만 더 찾아보자며 달랬다. 그렇게 1시간쯤 흘렀다. 중국 남자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중국 놈들이야 우리 뒤를 밟은 게로군. 중국 놈들이야 우리 뒤를 밟은 게로군. 회영이 길게 심호흡을 퍼내며 주변을 둘러봤다. 선생님은 눈치도 빠르십니다. 그런데 중국 놈들이 왜요? 일본 놈들 앞잡이지. 중국도 일본이라면 치를 떨면서 그런 짓을 한답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제 민족과 나라도 팔아먹지 않았나. 한때는 피를 토하며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밀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가. 생각해보니 그렇긴 합니다. 회영은 어서 양평을 벗어나야 한다고 재촉하며 남변 쪽을 따라 걸었다. 다행히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하루에 50여리 정도를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중국의 5월은 이미 한여름이었다.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지치고 말았다. 하북성을 지나 산동에 들어 남피의 소장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다. 양평에서 200리쯤 왔을 것이었다. 마을은 산과 접해 있었다. 잠을 잘 만한 곳을 찾다가 마을 맨 꼭대기 집으로 찾아들었다. 노인 부부와 40대로 보이는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들이 헛간에서 자도 좋다고 했다. 말이 헛간이지 벽이 허물어져 하늘이 다 보였다. 휘영청 밝은 달이 헛간을 엿보듯 들여다보며 비춰주고 있었다. 마당에는 달빛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회영은 눕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때 달빛을 헤치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집주인 아들 같았다. 그림자가 마당을 서너 번 배하더니 헛간 쪽을 향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다. 회영은 느낌이 이상해 밖으로 나가 그림자가 사라진 쪽을 향해 몇 걸음 나가보았다. 그림자는 급히 마을 아래로 뛰다시피 내려가고 있었다. 회영은 서둘러 헛간으로 돌아와 2사람을 깨웠다. 빨리 피해야 한다. 피하다뇨? 중국 놈들이 여기까지 추적해 왔단 말인지요?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위험해. 이 집 주인 아들이 어디론가 급히 내려간 걸 봤네. 치사하고 더러운 놈들. 그놈도 신고하러 간 모양이지요. 회영 일행이 대문을 나와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누가 오고 있습니다. 나도 들었네. 뛸까요? 그건 위험해. 이대로 걷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선 다음 산으로 오르세.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다. 김동진은 규창이를 데리고 모퉁이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게.
나는 왼쪽으로 가겠네. 갈라지자고요? 그렇네. 그럼 꼭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 김사집이 마치 기차역이나 배가 떠나는 부두에서 이별을 하듯 인사말을 했다. 세 사람의 발길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뒤에서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도 가깝게 들려왔다. 혹시 누가 알아? 횡재를 할지 무조건 수상한 여행객을 보면 잡아 넘기고 보는 거지. 아니면 말고 그럼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등 뒤에서 짓거리는 말이 등에 비수처럼 박혔다. 세 사람은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크게 경사지지는 않았으나 돌이 많아 험했다. 산을 비춘 달빛은 한여름인데도 춥고 시렸다. 김사집은 규창을 데리고 오른쪽으로 뛰고 회영은 왼쪽으로 뛰었다. 회영이 뒤돌아보자 사내들도 산을 오르고 있었다. 후쿠다 서장은 상해와 북경 등의 형사를 파견하고 중국 노동자들을 매수하여 천진부터 남피, 소장까지 망을 치고 현상금을 걸어놓은 상태였다. 수상한 자는 무조건 신고하라는 당부였다. 회영의 짐작대로 남피, 소잔 마을 집주인 아들은 단번에 회영 일행을 수상히 여기고 아랫마을로 내려가 사람을 대동한 것이었다. 김사집이 간 오른쪽은 곧 숲이 나와주었다. 두 사람은 다행히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회영이 택한 왼쪽은 드문드문 나무가 있고 바위 투성이로 된 골짜기였다. 크고 작은 바위를 건너 앞만 보고 올라가다 움푹한 곳에 몸을 숨겼다. 달빛 아래 죽은 듯 정적이 흘렀다. 다행히 미행한 남자들은 산 중간쯤에서 추적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회영은 혹시 몰라 최대한 몸을 엎드려 바위를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숨을 죽인 채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달빛이 지친 회영의 등으로 밤새 강물처럼 흘렀다. 다음 날 날이 밝고 눈을 뜬 회영이 헉 하며 놀랐다. 바위돌에 백골이 얹혀있고 그 바위에 달라붙어 잠든 것이었다. 주위가 온통 백골이었다. 밤에 그들이 돌아가 버린 이유를 알만했다. 알고 보니 정신없이 오른 곳은 산중턱이었고 시체거리였다. 중국 변두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만히 둘둘 말아 바위산 계곡에 그대로 버려둔 탓이었다. 날이 밝자 김사집이 규창을 데리고 산 왼쪽 방향을 뒤지며 회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체골에서 회영과 만나자 기절할 듯 소리쳤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생각해보니 이 시신들이 지켜준 것이야.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겠네. 회영 일행은 두 손을 모으고 시신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는 산을 내려와 다시 걸었다. 남피를 벗어나야 했다. 철원, 어교, 평원, 덕릉, 우성, 안성을 지나는데 한 달이 걸렸다. 7월 한여름에 산동의 제남부에 닿았다. 제남부는 산동성의 중심 도시였으므로 번화했다. 그리고 일본의 세력이 뻗쳐 있어 일본의 조차지가 있고 마음대로 중국인에게 아편을 밀매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었다. 앞에서 너무 힘을 빼버렸으므로 아무리 부지런히 걸어도 제남부를 벗어나자면 닷새는 좋게 걸릴 것이었다. 정작 제남부에서 의심을 받았다가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회영은 짐 속의 비상금을 생각했다. 그걸로 여관에 든다면 의심받을 염려가 없을 것이었다. 김동지 여관으로 가세나. 더 급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배가 고파서 꼭 죽게 생겼을 때 말입니다. 김사집의 말에 회영은 다시 인내하기로 하고 짐 속에 꼭꼭 싸매둔 10원을 최후의 순간까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집 헛간으로 숨어들었다. 이제는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도둑장을 차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의 한국말이 들려왔다. 중국 아이들이 주는 걸 받아 피우면 안 된다. 그게 다 아편이 아니냐. 회원과 김사집이 눈을 크게 뜨며 서로 바라보았다. 선생님 들으셨죠? 분명히 한인입니다. 이 집이 한인들이 사는 집이라니까요. 회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선생님 어서 나가시지요. 김사집이 재촉하다 못해 벌떡 일어나 방문 가까이 다가가 크게 말했다. 주인 계시오.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내다봤다. 김사집이 하룻밤 신세를 지자고 말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집주인은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을 선뜻 반기지 않았다. 김사집이 당황하여 회영을 돌아봤다. 회영도 주춤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몇 초의 순간이 지나갔다. 이분은 애국지사이신 오당 선생님입니다. 김사집이 집주인에게 회영을 소개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오당 선생님이라고 하셨소? 집주인이 놀란 눈으로 물으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렇습니다. 오당 선생님이십니다. 참말이요? 집주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을 되물으면서 마당으로 뛰어나와 사람을 살폈다. 그리고 서둘러 방으로 안내했다. 오당 선생님을 뵙게 되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요. 절 받으시지요. 집주인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올리는 태도로 회영에게 절을 했다. 오당 선생님을 아시는 모양이군요. 김사집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입을 열었다. 제 목숨이 오당 선생님 덕택으로 살아났습니다. 집주인은 한일 병합 이후 줄곧 제남부에서 거주해온 한인 서정화란 사람이었다. 40대 초반 정도인 서정화는 한일 병합 당시 작은아버지가 의병활동을 하다 붙잡혔고 자기네 집 남자들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급히 조선을 떠나야 했으며 그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입은 옷 그대로 압록강을 건너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촌, 육촌까지 우리 집안 청년들 5명이 꽁꽁 언 강을 걸어서 건너려다 2명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뱃사공이 썰매를 끌고 와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 동상이 든 발을 치료해 살려냈지 뭡니까.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건 당신네 나라 독립운동가 우당 선생님께 하십시오. 저는 다만 그분의 부탁을 행할 뿐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첸징우라는 그 뱃사공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녕 생전에 꼭 한번 우당 선생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회영은 첸징우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터라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건 내가 아니라 첸징우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요. 서종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인 사회에도 일본 첩자가 있어 난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 경계한다고 사정을 털어놓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그리고 회영이 몰골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땀과 먼지에 전 의복이 거지에 다름 없었다. 거지에 다름 아니었다. 서정화는 대뜸 아끼고 아낀 새 옷을 내주며 입기를 권했다. 그러나 회영은 본색을 감추기에는 거짓골이 안성맞춤이라며 극구 사양했다. 대신 김사집이 비상시에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덥석 옷을 받아 봇짐 속에 집어넣었다. 회영은 하룻밤을 쉬고 떠나려고 했으나 서정화의 강곡한 만류로 하루를 더 쉬고 그 다음날 길을 나섰다. 서정화는 가진 돈을 몽땅 털어 10원을 주며 가난한 살림을 한탄했다. 회영 일행에게는 큰돈이었으므로 김사집의 입이 한바꽃처럼 벌어졌다. 이틀이나 푹 쉬면서 제대로 끼니를 먹은 덕택에 몸이 한결 가벼웠다. 제나무를 벗어나 나무로 내려가 태안부에 들자 태산이 드러났다. 공자가 등태산이 소천하라고 했지만 산 높이라야 600~700m나 됨직하고 숲도 그저 그런 정도였다.
난 또 등태산이 수천하라고 해서 산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뒷동산이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김사집이 실망했다는 투로 말했다. 산동성이 평지라 고대 사람들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줄 알았겠지. 회영도 김사집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말만 듣던 고산도 눈앞에서 보니 쫓기는 처지에도 여행은 여행입니다, 선생님. 김사집은 회영을 위로하려고 열심히 말을 했다. 일본에서 고학으로 유학했던 일을 말할 때는 무척 흥분하기까지 했다. 일본에서 유학하는 조선 학생 10명 중 2은 고학을 했고 김사집도 마찬가지였다.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인력 거품, 공사장 막노동, 헌책이나 잡지를 수거하여 파는 고물장수 등등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런 일은 중국 유학생이나 일본 학생들은 하지 않는 일이었으므로 일본인들은 조선 고학생들을 업신여겼는데 통탄할 일은 조선 유학생들의 이미지를 흐려놓는다며 부유한 집 조선 유학생들이 가난한 조선 고학생들을 얕보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말 통탄할 일은 고생하며 공부하는 고학생들일수록 애국심이 불타올랐고 부유한 유학생 중 대부분이 일본에 아부하더라고 김사집은 분통을 터뜨렸다. 손가락에 살짝 힘만 주어도 바싹 깨져버릴 그 계란 껍데기 같은 부잣집 도련님들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 자식들은 같은 민족끼리 신분의 차이를 운운하면서 고학하는 학생들을 비웃는가 하면 일본 놈들 앞에서는 조선의 조자도 꺼내지 못했지요. 정녕 그런 놈들도 조선 새끼들이었는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대학 1881년에 세워진 명문대학.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3.1운동 후 국경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시작한 김사집은 마치 현실인 것처럼 푸푸 한숨을 퍼내며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지만 나라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한탄했다. 그렇지만 해방이 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짜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신분, 그놈의 신분,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라가 없어도 신분만 있으면 된단 말인가? 잠자코 듣고 있던 회영이 화를 냈다. 회영은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하면서도 김사집의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다. 비단 그 부유한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경에서도 신분의 높낮이를 비교하면서 약자를 지배하려는 근성을 버리지 못한 탓이었다. 회영은 평소에도 신분 차이라는 말을 일본만큼이나 싫어했다. 신분은 분명히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약자 위에 군림하면서 약자를 얕보고 경멸하고 짓밟는 것이었다.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은 쌍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놈들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회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태안부에서 하루쯤 머물러야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태산으로 유명한 태안부는 지금까지 지나온 곳 중에서 형편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마을이나 사람들이나 모두 금세 쓰러질 듯 했다. 도무지 머무를 곳을 구할 수가 없었다. 사찰을 찾아가 부탁했다. 먹을 것은 없으니 잠만 자고 가라고 했다. 저녁이 되자 처음에는 잠만 자라고 했지만 인간으로서 자기네들만 먹을 수가 없어 음식을 조금 내주었다. 야채를 넣고 끓인 죽이었다. 감지덕지 감사하며 한 숟갈을 입에 떠넣은 김사집이 윽 하며 죽을 삼키지 못했다. 이게 독약이지 어디 음식입니까? 김사집이 곧
죽을 것처럼 쌍을 찌푸리며 죽그릇을 놓고 말았다. 죽지는 않을 테니 그래도 삼켜두게. 죽고 말지요. 스님들은 마음을 닫기 위해 일부러 쓴 것을 먹는 것일세. 저는 이따위 죽 먹어가며 마음 닦을 생각 없습니다. 빼영이 눈을 질끈 감고 태연한 척 죽을 삼키면서 보냈으나 김사집은 끝내 죽을 먹지 못했다. 규창이도 마찬가지였다. 잠자리에 들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모기들도 쓴 죽만 먹는 스님들 피만 빨기에 진저리가 난 듯 처음 본 사람들을 반겼다. 얼굴과 팔, 다리를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사집이 분주하게 팔다리를 긁으며 중국은 공자 같은 대성인을 낸 나라이고 동양 문명의 근원 기원지인데 어찌 이렇게도 야만적일 수 있느냐며 계속 태안부를 탓했다. 모기도 우리 조선 모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게 금이지 모기입니까? 시커멓고 큰 것이 끈덕지고 독하기가 꼭 일본 놈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거지 여행을 하는 처지에 불평할 줄 아니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여 좋구만. 예로부터 배고픔은 참아도 기침과 가려움은 못 참는다고 하질 않습니까? 김동지 말이 맞는 것 같네. 회원도 참을 수 없어 모기가 물어댄 자리를 긁으며 김사집의 말에 공감했다. 모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회영이 짐 속에서 퉁소를 꺼내 들었다. 김사집도 차라리 퉁소를 불면서 밤을 새우는 편이 낫겠다며 귀를 기울였다. 회영은 퉁소를 불고 김사집은 몰래 눈물을 훔쳤다. 세 사람은 밤새도록 모기에게 뜯기다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 늦게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규창이 짐 보따리가 없어졌어요 라고 소리쳤다.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에게 물어봤지만 입도 떼지 않고 고개만 살리살리 흔들었다. 짐 속에 꾹꾹 감춰둔 비상금 10원과 서정아가 준 돈 10원과 새 옷까지 몽땅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퉁소는 밤에 부느라 꺼내놓은 탓에 옆에 있었다. 회영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차라리 선생님께서 그 돈으로 여관에 들자 하실 때 그렇게라도 했더라면 덜 억울하겠습니다. 그 돈 아끼느라 밥 한 끼도 사 먹지 않았는데. 김사집이 원통함을 참지 못해 거듭거듭 한숨을 쉬었다. 어차피 무전여행이 아니던가. 좋지 않은 건 속히 있는 것이 약이라네. 회영이 오히려 김사집을 위로하며 길을 나서려는데 사찰에서 안 됐다는 듯이 아침 식사로 지난 저녁보다 훨씬 맛이 좋은 죽을 내주었다. 그러면 그렇지 쓴 죽으로 마음을 닦기는 뭘 닦아요. 자기네들은 훨씬 나은 죽을 먹으면서 사람에게 그따위를 내준 거라니까요. 보따리도 어쩌면 저자들 소행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들 얼굴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순수한 규창이가 그렇게 봤다면 틀림없다. 저들 짓이 분명해. 도둑 누명 함부로 씌우는 것 아니다. 가장 큰 죄악이니라. 회영이 김사집과 규창이 주고받는 말을 끊으며 책망했다. 길을 가면서 규창의 겉옷을 팔아 이론 50전을 만들었다. 여름이라 다행이었다. 산동성을 벗어나자면 앞으로도 닷새는 좋게 걸어야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주었다. 나무로 끝없이 걸었다. 저녁 때마다 잠자리가 고역이었다. 농촌에서는 헛간에서라도 잘 수 있고 소도시에서는 길모퉁이나 건물 아래서 자기도 했지만 진포선이라는 소도시에서는 도저히 잘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폭격을 맞아 벽만 남은 곳을 발견하고 거기에 누워 잠을 청하기로 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는 밤하늘이 무척 아름다웠다. 김사집이 팔을 베고 누워 한탄과 감탄이 뒤섞인 말을 했다. 선생님, 저 별들을 보십시오.
꼭 송아지 눈망울만한 것들이 눈물을 뚝뚝 흘린 것만 같습니다. 태어나 침대 없는 이런 곳에 누워 저렇게 아름다운 별을 보다니 마치 예수가 태어나던 날 밤에 동방 박사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준 별들 같지 뭡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가 꼭 동방 박사들 같습니다. 회영은 말없이 퉁소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소리는 언제나 어머니 같고 조국의 분신 같았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위로해 주었다. 김사집과 교창은 퉁소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소리는 별빛과 함께 폐허의 담벼락을 돌며 밤새 망국의 한을 달래주었다. 진포선을 벗어나 서주에 도착했다. 서주는 산 동성에서 대도시에 속했다. 전진을 떠난 지 석 달째였다. 세 사람은 지칠 대로 지쳐 어딘가에 당장 몸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때마침 여관 호객꾼이 다가와 친절하게 투숙할 여관을 찾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사집이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렇다고는 금 대답했다. 회영이 김사집을 붙잡을 새도 없이 김사집이 호객꾼을 따라가 방을 잡아놓고 돌아와 회영과 규창을 잡아 끌었다. 무작정 여관으로 가서 어쩌자는 것인가. 회영은 무슨 수가 있을 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혹시 무슨 수라도 있느냐는 투로 물었다. 일단 잠을 자면서 무슨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영은 이끌리다시피 김사집을 따라갔지만 실은 어서 방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여관 종업원이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방을 보자 김사집이 방바닥에 벌렁 누우면서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모두 노숙으로 전진해 오다 모처럼 여관방에 들자 온몸이 물먹은 흙더미처럼 무너져 내렸다. 방에서 잠을 자보는 것이 얼마만인지요. 제 남부의 서정화 집에서 자고 처음이니 석 달 만이구나. 오랜만에 방바닥에 등을 대고 잘 자고 난 다음 회영은 내일이면 당장 치러야 할 여관비가 걱정이었다. 김동진은 대체 어쩔 작정으로 여기로 왔단 말인가. 실은 송호 동지가 송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산동성 2군단 사단장으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호 동지도 북경 선생님 댁에서 여러 날 묵었다는데 기억나지 않으신지요? 송호 동지 말인가? 기억하고 말고 기골이 장대하고 군인다웠지. 회영은 금세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유난히 검은 송호를 기억해냈다. 송호 역시 북경 회영의 집에서 묵어갔을 뿐만 아니라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회영은 반가운 마음에 당장 송호에게 편지를 써서 교창에게 들려보냈다. 그리고 여관에서 묵은 지 7일이 경과한 날 회신을 받았다. 제2군단장 병사가 직접 회신을 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회영 일행을 찾자 여관 주인은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병사를 회영 일행이 든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김사집이 재빨리 회신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회신을 펼쳐본 김사집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송호 군단장은 안위성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관내에 없으며 안위성은 거리가 너무 멀어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다행히 여관 주인은 군단장과 무척 가까운 사이인 줄 알고 더욱 친절히 대하면서 여관비를 전혀 독촉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여관 주인에게 미안한데 설상가상으로 4일 후면 추석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외상값을 깨끗이 정리하는 관습이 있었다. 야간 도주를 해야겠습니다. 도주를 해? 일단 도주를 할 수밖에요. 우리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공안에 넘겨버릴 게 뻔합니다. 이번에도 김사집이 용감하게 안을 냈고 중국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회영도 도리 없이 동의했다. 밤중을 기다렸다.
먼저 회영이 여관을 나갔다. 한참 후에 김사집이 방을 빠져나오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말고 이미 멈춰버린 손목시계를 벗어 문가 위에 놓았다. 멈춰버린 시계가 아닌지요. 규창이 낮게 속삭이듯 물었다. 전당포에서 이론 50점까지 쳐준다는 시계였다. 그리고 누가 아느냐 우리가 나간 뒤에 시계가 기사회생이라도 할지. 김사집은 그래도 나에게는 마지막 재산이었는데 라고 묻네 아쉬워하며 방을 빠져나갔다. 10여 분 뒤에 규창이 불을 끄고 자는 것처럼 꾸미고는 무사히 여관을 빠져나왔다. 세 사람은 뒤서거니 앞서거니 각자 거리를 두고 정신없이 걸었다. 금방이라도 여관 주인이 등 뒤에서 덜미를 잡아챌 것만 같아 숨 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걸으면서 회영은 속으로 참으로 미안하오, 부디 용서하시오 라고 중얼거렸다. 얼마를 갔을까? 한참 동안 걷다 보니 약속한 듯 모두 철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세 사람이 철길에서 합류하여 비로소 숨을 돌리려고 하자 불쑥 군인이 나타나 밤에 어딜 가는 것이오? 라며 앞을 가로막았다. 규창이 나서서 회영은 아버지이고 김사집은 숙부라고 설명한 후 숙현의 친척집을 찾아가는데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둘러댔다. 군인은 잠시 세 사람을 살핀 후 철길은 민간인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하며 옳은 길을 가르쳐 주었다. 군인들에게 둘러댄 대로 상해로 가자면 어차피 숙현으로 가야 했다. 숙현은 서주에서 다시 300리 길이었다. 빨라도 4일은 걸릴 것이었다. 허물어진 폐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걸었다. 마을에 닿자 위험한 일이지만 아무 집에나 대뜸 들어가 집주인에게 먹을 것과 하룻밤 잘 곳을 부탁했다. 집주인은 먹을 것은 줄 수 있지만 잠은 소마구간 옆에 있는 헛간에서 잘 테면 자라고 했다. 주인이 내다준 옥수수 떡과 국물로 저녁을 먹고 헛간으로 갔다. 소마구간은 헛간 옆이 아니라 누워있는 소와 마주볼 수 있을 정도로 칸을 질렀으므로 마구간이나 마찬가지였다. 소 2마리가 비스듬하게 누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소들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자꾸 곁눈질을 하자 김사집이 기분 나쁘다며 투덜댔다. 저놈의 소들이 사람을 몰라봐도 이분수지 감히 우리를 흘겨보다니. 저희들 방을 빼앗겼다고 화가 난 것 아닙니까? 규창이 소를 바라보며 김사집의 말을 거들고 나섰다. 뜨겁지근한 공기와 소똥 냄새가 우러져 숨이 막혔다. 김사집이 괜한 소를 향해 투덜대며 규창과 함께 헛간에 옥수수대를 척척 깔고 회영에게 자리를 보냈다. 얼마나 잤을까? 회영이 요의를 느끼며 잠이 깨어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주인 여자와 남자 2사람이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았다. 남자들은 이웃사람이었고 밭갈이 소를 빌리러 온 것이었다. 회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파악할 새도 없이 등골이 오싹하여 재빨리 김사집과 규창을 흔들어 깨웠다. 세 사람은 다시 정신없이 걸었다. 1시 앞이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우리를 찾는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밤중에 남자들이 왜 그 집에 왔겠나. 여기까지 일본 놈 첩자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관 주인이 고발을 한 게 틀림없네. 아무튼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네. 여관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려고요. 모르는 소리 말게. 중국 사람들은 한번 신뢰하면 간까지 빼주지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성미일세. 하긴 그 여관집이 우리를 철석같이 믿었으니 그럴만도 하겠지요. 벗어놓고 온 시계라도 기사회생을 해주었다면 혹시 모를까. 그것도 걸어 서주 여관에서 도망 나온 지 4일 만에 숙현에 도착했다. 숙현에서 남경까지 가야 하고 거리는 400리였다. 그리고 남경에서 상해까지 800리 길이었다. 아직도 갈 길이 1200리가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상해가 눈앞에 다가선 듯 했다.
일단 수편에서 노독을 풀고 다시 걷기로 했다. 수편은 비교적 깨끗한 마을이었다. 빈 창고가 더러 눈에 띄었다. 그중 가장 양호한 곳으로 골라 들어갔다. 해가 떨어지고 나자 김사집과 규창이 옥수수 떡을 얻어왔다. 떡을 먹고 잠에 빠진 세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야 눈을 떴다. 서주를 빠져나오기 위해 4일 동안 정신없이 걸었던 노독이 어느 정도 풀리고 마음도 상해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자 안정이 되는 듯했다. 그런데 막상 상해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자 회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번 상해로 가면 다시는 천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규숙과 현숙이 넓고 넓은 중국 땅에서 천의 고아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 천의 고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지 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회영이 얼굴에 먹구름이 덮였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김동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양으로는 상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 회영은 마치 거지나 다름없는 몰골에 당황한 척했다. 예? 김사집이 넋이 나간 듯 멍한 눈으로 회영을 바라보았다. 김사집이 마음을 다잡고 회영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몇 달 동안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영석 어르신과 성재 동지는 형제고 교학은 자식인데 무슨 상관이랍니까? 형제와 자식을 어찌 낙탐케 하겠는가? 100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니네. 이제 다 왔는데 억울하지도 않으신지요, 선생님. 일경에게 붙잡힌 것에 비하면 이만한 고생쯤이야 어디 고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시 돌아가야겠네. 뭐라고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시겠다고요? 김사집이 경악하듯 소리쳤다. 그동안 노숙에 이력이 났으니 가는 길은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걸세. 저는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상해로 가렵니다. 그 고생을 모르면 모르되 어찌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까? 선생님, 상해로 가면 적어도 하루 세끼 죽으로 때우는 일은 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고집을 버리시지요. 김사집은 혹시 함께 천진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겁이 났고 회영은 상해로 가면 먹는 걱정이 없다는 김사집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젊다고는 하지만 김사집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다. 선생님 제발 상해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나 김동진은 상해로 가고 나는 천진으로 돌아가기로. 선생님 사실은 규숙이 현숙이 때문이지요. 변명하지 않겠네. 그리고 일경도 지금쯤 내가 천진으로 뜬 것으로 파악했을 테니 잡으러 다니지는 않을 테고. 선생님, 규숙이가 누굽니까? 감옥살이를 1년이나 해낸 아이입니다. 그러니 잘 해낼 것입니다. 상해에서 자리가 잡히면 그때 다시 데리러 가면 되지요. 그때 제가 다시 동행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란 말인가? 글쎄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결국 수편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작별하기로 했다. 돈이라고는 규창의 옷을 팔아 만든 1원 50전이 전부였다. 회영은 그 돈에서 50전을 갈라내어 김사집에게 주었다. 김사집이 회영을 붙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회영도 눈시울이 붉게 변했다. 옆에서 규창도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김사집이 마지막으로 땅바닥에 엎드려 회영에게 절을 올렸다. 선생님,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지만 부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사집이 절을 한 다음 울며 발길을 돌렸다. 회영은 규창을 데리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3일 만에 여관에서 야반도주한 서주에 도착했다. 여관 호객꾼에게 들킬 것이 염려되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후미진 구석에 숨어 규창의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무서운 게로구나. 무섭습니다, 아버님.
그래, 무서운 줄 알아야 양심이라도 살리는 게다. 아버님, 우린 7일간의 여관비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데 남의 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린 일본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들은 양심이 죽어버렸으니 무서운 줄도 모르지. 죽어버린 살을 꼬집는다고 아픔을 느끼겠느냐. 밤이 되자 회원과 교창은 서주역으로 나가 조장 석탄광으로 가는 화물 기차에 몰래 올라탔다. 화물차는 임성역까지 간 다음 멈췄다. 임성역에서 내려 하룻밤을 자야 했다. 회영은 규숙에게 다시 천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편지를 쓰기 위해 역사로 들어가 지필목을 얻자고 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지필목을 내주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회영을 바라보더니 눈을 둥그렇게 떴다. 혹시 우당 선생님이 아니신지요? 회영과 교창이 놀라 청년을 바라보았다. 저는 천진이 고향이고 남계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척 존경하는 선생님이라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요. 회영은 암흑 속에서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반가웠다. 아들 규창이 남계 학교를 다닐 때 교장 장백명을 종종 만나러 학교에 간 적이 있었고 그때 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모양이었다. 마침 청년은 남계학교 출신자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명단에서 규창의 이름을 발견하고 청년은 더욱 반가워했다. 그때 장백명 교장선생님께서 일본 내 중국과의 불평등 조약과 갖가지 침략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때마다 우리 중국인도 조선의 명족 우당 선생 가문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청년은 이야기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혜영의 형편을 눈치채고는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다. 혜영이 천진으로 간다고 하자 천진행 기차를 탈 수 있도록 검표원에게 조치를 할 테니 그냥 승차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혜영에게 꼭 조국 광복을 보셔야 합니다. 라는 위로와 함께 규창에게 돈 10원을 주면서 가는 길에 선생님을 잘 대접해 드리라고 당부했다. 기차로 천진까지 가자면 제남역, 남창역, 청해역 등 4개 역을 거쳐야 했다.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천운이었다. 회영은 규숙에게 기차를 타고 간다는 편지를 붙이고 참으로 오랜만에 기차를 탔다. 기차가 제남역에 닿자 중국 검표원이 영국 검표원에게 뭐라 속삭인 후 회영에게 역장에게 잘 부탁할 테니 안심하고 다음 기차를 타라고 일러주었다. 다음 기차는 다음날 새벽에 들어왔다. 역장은 검표원에게 다시 부탁을 하고 기차는 중국 대륙을 감세워 달렸다. 남창역을 지나 다음 날 아침 청해역에서 다시 검표를 하는데 검표원끼리 속삭이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 청해역에서 천진까지는 50여리밖에 되지 않았다. 걸어서 서너 달 걸린 길을 불과 열흘 만에 온 것이었다. 청해에서 다시 하루를 걸어 빈민촌인 천진 금양탕교 소왕창으로 들어왔다. 천진을 떠날 때는 봄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가을 초입이었다. 여기까지 26장 읽었습니다.